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앞서 설명한 대로 필요한 대수 중에서의 양수값을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을 뽑아내겠죠? 그러면 이게 타겟 우물이에요. 타겟 우물일 때 여기서 이제 물을 뽑아내게 되면은 수면이 이렇게 자화를 하겠죠. 수면이 자화를 하게 되면 대수층의 투수계수 K에 대수층의 두께 또는 깊이 D를 곱하면 투과율로 구할 수 있다. K가 구하면 대수층의 두께하고 깊이를 곱해서 투과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과율의 단위는 자 또는이니까 원래 투수계수는 속도 단위니까 두께 또는 깊이를 또는이니까 5R로 곱하게 되면 미터 제곱 나누기 시간이 되겠죠. 투과율의 단위는 미터 제곱 퍼 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정상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Q는 AV인데 2파이 곱하기 D는 2파이는 원주의 넓이가 되죠. 원주의 넓이 곱하기 D가 되니까 Q는 2파이 곱하기 D는 원통형의 x 곱하기 요게 V가 되는 거죠. K 곱하기 D 하면 DH가. 그래서 우리 양수율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양변을 우리 적분을 해. 적분하면은 자 2파이 d 곱하기 k 곱하기 ln r1분의 r2. 자 우리 r1하고 r2는 요 그림에서 요게 r1, 요게 r2가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물에서 내가 양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양은 q는 2파이 r d 곱하기 k 요게 a가 되고 k 곱하기 ln R1, R2, 그 다음에 H2-H1 자체가 이게 유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평형 방정식 또는 쓰임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요거에서 투수계수 K를 또 중심으로 구하게 되면, K를 여기 놔두고 나머지 다 이쪽으로 빼. 이쪽으로 전부 다 좌변, 우변 정리를 하게 되면 K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비피압 대수층에서의 피압 대수층에서의 피압 대수층에서의 양수할 때 K 값을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수층이 이게 저기 뭐냐 없어요. 물이 이렇게 튀기진 않아. 비피압 대수층에서는 우물을 뚫으면 물이 사실 아까 그림이 좀 잘못됐던 게 피압 대수층에서 물을 뚫으면 탁 튀어 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 기억나나요? 비피압 대수층하고 피압 대수층에서 우리 요 값이 제곱으로 바뀌는 거 기억나요? 그죠? 우리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면 요거 기억나시죠? 비피압 대수층의 흐름에서 Q는 이때 Q는 이렇게 흘러가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양 Q값. 지금은 내가 뚫었을 때 이쪽에서 우물을 뚫었을 때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여기 보시면은 자 비피압 대수층에서의 양수율과 투수계수는 양수우물과 관측우물을 이용하여 피압 대수층에서 설명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구하는데 어라? 제곱이 있네? 근데 원래 여기에 2L이라고 있어서 2는 상쇄돼서 없애버리고 이게 ln r1분의 r2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피압 대수층 여기 제가 B는 2조, 그 모음이 2죠. 그래서 제가 요 2제곱이라고 배웠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문제랑 이제 같이 섞여서 들어가는데, 낮은 지화수위를 가진 비피압 대수층이 위에 놓여 있고, 그 아래 반대수층,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해. 물이 왔다 갔다 해. 반대수층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누수피압 대수층일 때 양수는 그림과 같다. 근데 여기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이 챕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요 Q양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림에서 보면 제가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림에서 A에서 B로의 다시 법칙을 적용하고 C를 바닥이라고 하자. A, B, C 얘는 반대수층. 그죠? 잘 보세요. 자, 비피압 대수층에서의 투수 계수는 3m/day.
양대수층에서의 투수기에서는 0.1m/day. 또한 A부터 B까지의 거리는 10m,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2m. 누수 피압 대수층과 비피압 대수층의 수주차는 1m. 그죠? 여기 델타 H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다시 법칙을 적용하다 보면은 A에서 B까지 여기 1m, 9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 되는 거죠. 여기 PP가 2m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V는 K, 3. 그죠? 그 다음에 H는 어떻게 됐어? 아까 10m는 왜 10m야? 자, 보면은 10m 플러스 2, 9 하나를 다 더하면 12m. 그죠? 근데 몰라. HB는. 내가 몰라. 그죠? HB. 자, 그 다음에 D는 얼마냐면 여기 10m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 그죠? 10m죠? 자, 그러면 또 B에서 C까지 다시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는 여기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저기 되면 자, V는 K 곱하기 D분의 DH. K는 아까 0.1 여기 있죠? 근데 HB는 내가 모른다고 그랬잖아. HB 모르죠? 는 마이너스 11분의 2.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식이 두 개가 나왔죠. x 플러스 y 이코로 1, x 마이너스 y 이코로 0, x는 2분의 1, y는 2분의 1. 식이 두 개가 있으면 모르는 변수 두 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찾고 싶은 게 V하고 HB야. 수도 손실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자, 두 식을 요 앞에 있는 9.5-9.10과 9.5-10식을 연립하여 HB에 관해서 풀면은 누수 비피압 대수층 지점에서 약 11.85m로 계산된다. 그죠? 유된 지점에서.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풀면, 연립해서 풀면은 즉 누수 피압 대수층 여기 밑에 있는 거. 요 밑에 있는 거. 누수 피압 대수층 C 지점에서의 수두가 B 피압 대수층 B 지점에서의 수두보다 약간 작다. 따라서 얕은 대수층을 통해서 물이 아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약 0.15, 11m에서 얘 빼면 얼마 나오냐면 0.15m의 수도 손실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죠? 수도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아주 쉽죠? 이 문제를 풀어보면. 근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은 연립해서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산수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물을 이제 뽑아 쓰는 것만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는 우리가 하수 처리수를 다시 산 위로 보내가지고 지하수로 함양시킨 다음에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이수하는 과정, 물을 사용하는 과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물로 침투시켜서 혹은 침투와 침투를 시켜가지고 피압 대수층까지는 흘려보내지 못하겠지만 비피압 대수층을 튼튼하게, 그리고 토양 자체가 수질 정화 작용을 해요. 수질 정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여과 작용, 그 다음에 토양의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볼 수는 없지만,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물 같은 것들을 상류로 다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나쁜 지점에서 물을 지하수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우리 함양, 양수의 반대말이에요. 자, 물을 뽑아 쓰는 건 양수라고 하고 물을 집어넣는 걸 함양이라고 해요. 자, 수표면 증가 방법에서 괜찮아요. 그림을 딱 보시면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주하도가 물이 이렇게 가. 근데 논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근데 논은 모를 심을 때 보면은, 뭐 심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모를 심을 때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이 아니면 좀 진흙 같은 게 이렇게 만져지죠. 그래서 투수 자체가 좀 낮아요. 근데 이건 일부러 이런 곳에 투수 개수가 높은 어떤 그런 토양들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았다가 다시 하루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여기가 다 물이기 때문에 지하로 잘 침투가 잘 되겠죠. 자, 함양은 물을 넓은 표면에 분포시키거나 자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로를 변경을 해가지고 지하수 저류량을 증대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억지로 밖에서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연 수두로 이런 데 물을 담아둬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침투지법인데, 자, 이런 로컬로 이렇게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축조한 제방에, 여기 제방 있죠. 왜냐면 수위가 높아가면 물이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바이패스 시키면서 이러한 저유지 쪽으로 물을 보내서 지하 쪽으로 침투시켜요. 이걸 침투지법이라고. 하상 변경법은 하천에서 물의 침투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제 하천에서 식도되는 걸 굴렁굴렁 유로를 저 패스를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요. 쭉 만들어.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저기 육지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도량법이 아니고 도람법인데 도랑 이 뭐라 그러지? 논과 논 사이에 보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지역, 그 도랑은 자 하천과 접한 일련의 도랑을 통해 가지고 물을 진두시키는 방법이 있고, 범람법은 물을 플러딩 시켜요. 그러니까 제방에 있으면 그걸 넘겨가지고 좀 하는데 이거 좀 위험한 방법이죠. 홈스터나 인공습지 등 자연적으로 조성된 비교적 평평한 곳에서 물을 넓고 얇게 절유하여 침투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범람법, 물을 범람시키는, 넘겨버리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패스를 주는 방법, 이렇게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제방이 있고, 제방을 넘기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도랑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 하천하도록 이렇게 물이 흘러갈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하 수면에, 그러니까 그 수표 면적을 이렇게 넓혀서 밑으로 침투시키는 그 면적을 넓히는 게 바로 자연 함양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물을 통해서 지하수를 함양을 하는데 인공적으로 함양을 해요. 그러니까 수위가 어떻게 돼요? 물을 나는 뺐을 때는 이렇게 함양이 돼서, 그죠? 우리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물을 거꾸로 집어넣죠. 그래서 피압 수중 같은 경우에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 비피압 수중에서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면이 차죠. 그죠? 여기 이제 우물을 통해서 지하수 함양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제 잘못 적었는데 유도 지하수 함양이라고 제목 잘못됐어요. 하천과 인접한 우물을 통해서 양수를 함으로써 하천수 또는 지표수가 지하 함양되도록 하는 거다. 여기서 뭐냐 하면 하천하고 인접한 우물을 통해서 양수를 해버려요. 물을 아예 뽑아버려요. 그러면은 이쪽에 들어간 물이 이게 이쪽에 있는 물이 여기서 이렇게 뽑아버리면 이게 물이 흘러 들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 그러다 보면은 지하 수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복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물을 지하수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물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자, 수자공사에서 가끔씩 질문할 때 요 물을 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해수 담수화 같은 거 할 때 어떤 물을 담수화시키는 게 가장 좋겠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건데, 해수 침입입니다. 지하수의 과도한 양수로 이게 섬이나 아니면 해안가에서 과도하게 지하수를 뽑았으면은 해양에 있는 염수가 사실은 밀도도 높고 비중도 높아요. 근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딸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해안 지역의 우물물 같은 거 이렇게 맛보다 보면 좀 짠맛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 물을 뭐라 그러면 기수라고 하고, 일본 말로 한자로 기수라고 하는데 그걸 브래키시 워터라고 해요. 자, 과도한 양수 혹은 재고로 해수와 담수 간의 자연적인 경계가 변경되고 지하 수면에 새로운 경사가 조성되어 해수와 담수 간의 평행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 여기서 빼버리면 원래 이렇게 담수만 올라와 있는데 과도하게 설계하면 과도하게 빼면 이 해양에 있던 이 수위가 이렇게 맞대고 있다가 이 물이 딸려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이 그림 밑에 거 보면은 피압 대수중하고 비피압 대수중의 상상된 대수 및 담수 위치가 나타나 있는데, 그러다가 여러 이렇게 균형이 변환돼 버리면은 염수가 밑으로 쭉 타고 들어와 버려요. 쭉 타고 들어와 버려요. 담수가 이제 밖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변환이 일어나 버려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자, 10장 하천유사 및 안전 설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험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대학원에 와서 배우는데 제가 뭐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조금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하천 유사는 뭐냐 하면은 떠다니는 모래? 뭐 사자가 모래 사자예요. 하천 유사로는 하천에서의 유사 침식은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이로전이라고 하고, 이성 트랜스포테이션, 퇴적 디파지션 등을 다루는 학문이다. 자,
그러면은 유사 과정에서는 물도 있고 물의 흐름과 또 바람도 있고 중력 및 빙하 등이 있지만 토목공학에서는 강우하고 유출과 같은 물에 의한 것만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 지형학 어쩌고저쩌고. 자, 우리는 하천을 보면은 윤영기, 유스펄, 장영기, 멀철, 그리고 노년기 하천으로 분류하는데 윤영기의 하천의 초기 상태로 하천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서 처음 형성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V자 형태를 이루어요. 우리나라 하천은 되게 넓은데 V자 형태를 이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장년기 하천은 U자 형태를 이루어요. 노년기 하천은 침식이 지속적으로 되고 유역이 넓어지고 하천의 경사가 더 동만해지며 하천을 따라서 자연 제방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구불렁해져요. 구불렁해져. 그래서 하천을 보면 우리나라의 하천들은 장년기 하천 말 노년기 하천이라고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천이 흐르는 길의 형태에 따라서는 직선 하천, 스트레이트. 사해는 민더링이었는데 이게 뱀사자예요. 네. 구불렁 이거 사용하고 구불렁. 그 다음에 망상, 이게 많이 네트가 뭐예요? 그물이죠? 우리 네트 그물처럼 생겼죠. 그물처럼 이 형태들이 있어요. 이건 거의 직선화도 얘가 좀 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고 얘가 좀 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천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상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직선하도는 하도가 만곡된 경로를 따르지 않아서 직선을 나진 만곡도. 자, 만곡도는 시니어사티는 그림 10.2처럼 하도의 상하류 지점 간의 최신 하상을 따른 거리와 직선 거리의 비율.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거리를 그리고 첫 시작점과 끝의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 그거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비. 자, 그래서 만곡도는 내가 이거 색깔을 조금 틀리게 적어놨는데 만곡도는 완전 직사 하도인 경우에는 1로부터 3 또는 그 이상의 값으로 변하게 되는데 사행하도와 직선하도의 부분은 보통 만곡도 1.5를 기준으로 한다. 낮은 만곡도, 중간 만곡도, 높은 만곡도. 그러니까 얘가 분자 값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실제 경로가 훨씬 더 긴 게 분자 값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까지 직선거리를 분모로 놓기 때문에 높은 만곡도일수록 이 값이 커지겠지요. 예. 자, 사행하도입니다. 사행할 때 사자가 뱀사자라고 그랬죠? 사행하도는 교대로 반복되는 만곡도하고 그다음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 뱀 모양을 하고 있다. 자, 보시면 이제 하도가 구불렁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유속이 빨라요. 그죠? 근데 여기 계속 쌓이죠. 그래서 보면 얘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계속 침식이 일어나. 이 바깥쪽 부분은. 자, 물이 이렇게 오면은 바깥쪽 부분은 유속이 빨라요. 그 안쪽 부분은 유속이 늦어. 유속이 늦으면 뭐가 생겨요? 이런 삼각주처럼 이게 침적이 된 데가 생겨요. 이렇게 침적이 된 데가 생겨요. 이런 걸 사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주가 생겨요. 중간 사주 여의도 같은 거 그런 거. 중간 사주가 이제 섬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이 제일 이쪽 유속이 빠르고 이쪽 유속이 느리고 그럼 이쪽에 이렇게 그 침전되는 어떤 그런 구간이 생기겠죠. 자, 망상하도 네트워크 여러 개의 중간중간 이렇게 사주들이 생겨서 이제 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하도폭이 되게 넓어요. 망상하도는 노년기 하천에 많이 일어나요.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한자만 제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퇴적된 모래섬 주위에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경사가 급하고 얕은 흐름이 유속이 불규칙하다. 망상하도는 불안정하며 하도의 배치가 급격하게 변하고 많은 양의 유산을 운반하여 관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정부에서는 하천에 대해서의 그 하상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싣고 있어요. 토목공학과에서 이제 그런 그 전문 인력들이 이제 거기에 막 포크레인도 집어넣고 백호도 집어넣고 막 그런 것들 긁어내가지고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통수 탄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물이 흘러가는 탄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위에서 급격한 비가 상류에서 와가지고 만약 흘러내려갈 때 얘네들이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류에 있는 물이 하루로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 긁어내기도 해요.
긁어내서 일정 단면적을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물이 잘 흘러가도록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하천 시스템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했죠. 이게 미안한데 작년에 우리 대학원 친구가 그 수자공사에 면접 보러 갔을 때 이게 그 면접 시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제가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적어놨죠. 많은 수의 하천들이 긴 구간에 걸쳐 계략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퀄리브리엄 평형이라고 한다. 자, 근데 하천들은 시간에 따라서 침식되거나 퇴적되는 긴 구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걸 식으로 표현을 좀 해야 돼요. 식으로. 잘 보시면 흐름의 수심 y는 유량 q와 직접적인 비례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y는 c 곱하기 x의 m승. 그건 하죠. 그러니까 수심이 나오면 q 값이 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도폭 b는 유량 q 및 유사량 qs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당연히 비례하겠지. 하도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단면적이 커지는데, 자, 그 다음에 하도폭 및 수심의 비를 이걸 하산계수라고 해요. 하산계수. 나타내는 하도의 형상은 유사량 QS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도 경사 S는 슬로프는 유량 Q와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유사량 QS 및 입자의 크기 dpt 아시죠? 여러분 수준 시간 다 배웠죠? 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망곡도 S는 계곡의 경사와 직접적으로 비례하고 유사량 QS와는 반비례한다. 유사량 QS의 이성은 하천 강도. 자, 타우 제로 곱하기 U는 뭐냐 하면 수리학 시간에서 나오는 타우는 보통 전당 응력을 얘기해요. 근데 U는 뭐냐 하면 유속을 얘기해요. 그죠? 유산기성은 미세 입자의 농도 CF. 자, 미세 입자의 농도는 일정보다 작은 걸 얘기하는데요. F가 fine. 좋다고 할 때도 fine인데 작다고 할 때도 fine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입자의 농도는 C, concentration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화산물질 D50에 화산물 요거 저기 알죠? 이거 유해경하고 우리 체그럼 분석할 때 배웠어요. 친강 직경과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는 샌드의 유사량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감마는 물의 단위 중량이라고 하고 우리 일정하니까 빼버리면 아까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미세 입자의 농도를 친강 직경에 포함시키면은 유량, 경사 및 유사량 간의 다음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즉, Q, 물이 흘러가는 거와 슬로프, 경사는 어느 정도 비례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사량하고 DPPT다. 그죠? 자, 여기는 퇴적이 일어나고요. 여기는 깎여요. 그죠? 여기는 퇴직을 내가 수문을 열어주면 여기는 깎여버려. 그래서 보통 여기 보면은 에너지 여러분 그댐 문 열었을 때 보면은 나오는 물줄기 보셨어요? 포말 일어나면서 거의 다 에너지가 분사 소산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여기는 문 유속이 있기 때문에 퇴적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수문을 연다고 해서 이 퇴적물이 다 들어오질 않아. 왜냐면 레빗 홀이라고 해가지고 토끼굴 그냥 레빗 홀이 토끼굴인데 토끼굴처럼 요만큼만 파여지고 이 에너지들이 여기에 하산들을 전부 다 이루어져 침식시켜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공구리 다짐이나 아니면 여기에 에너지 감쇄 공도를 충분히 해줘야지만 이 댐 하류 지역의 이쪽 부분에 침식이 많이 나죠. 만약에 침식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전도되거나 얘가 슬라이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이 댐 설계할 때는 상당히 많은 안전 핀들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저기 하천에 골갱이라거나 그거 다슬기 잡으러 가본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실 텐데, 자, 하상의 형상, 평평하상, 사련, 사주. 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겠는데, 사련을 하면 리플 사련. 잔물결 형태의 하상으로 길이가 약 몇 미리 이내에 몇 미리 이내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과서 보시면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사련은 종방향적 흐름 방향으로 산유구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하류가 급한 경사를 가진 삼각형의 형상을 이룹니다. 요 사련, 그죠? 요 사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깥쪽으로 이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때
이렇게 사행하부를 가지게 되면 바깥쪽으로는 유속이 빠르고 바깥쪽으로 유속이 빠르고 바깥쪽으로 유속이 빨라요. 대신에 안쪽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이게 모래가 쌓여요. 모래가 쌓인 걸 우리는 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모래 사자를 써가지고 우리 이걸 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요곡 사주라고 해서 요 곡이 이쪽 안쪽 유속이 느린 반면에 이렇게 생겨요. 보통 여기가 고기 뭐 캠핑 많이 하는데 여기 요곡 사주가 있어요. 이렇게 교호 사주는 어때서 생기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안쪽에 있다. 이걸 교호 사주라고 해요. 자, 그죠? 사주가 발달되면 사구가 돼요. 언덕. 요 주자는 뭐 바라고 해서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되면 사구라고 해서 언덕이 생겨버려요. 사구 여기인데 사구는 사령보다는 크지만 사주보다 작은 하상의 형태로 표면의 형태가 수면의 형태와는 반대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천이사구, 그 다음에 역사구, 그 다음에 수트앤소 이렇게 있는데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구가 뭐냐라고 이렇게 묻진 않아요. 왜냐면 사구와 사령과 그 다음에 사주를 정확히 구분지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보통 사령은 리플이라고 표현하고 사주는 그보다 좀 더 큰 거, 그 다음에 사구는 고기에 대인 한 중간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뭐 사이즈를 정해서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령이죠. 우리 저기 어디지? 올갱이 같은 거 잡으러 가면은 바닥에 이렇게 갈 수 있고 평평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역사구인데 뭐냐 하면은 수위가 낮은 데는 낮고 수위가 높은 데는 높고 이게 수위와 반대된다고 해서 우리 역사구라고 하고요. 여기 역사구 쇠파입니다. 쇠파. 여기 유속이 빠른데도 이렇게 사고가 생기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사고 종류는 그림을 보시는 아마 그림으로 여러분들 그 얘기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 유사의 특성. 유사는 물속에서 떠다니는 부유유사하고 굴러다니는 유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가 뭐냐면 모래가 움직여. 모래가 움직여. 어떻게? 자, 유사에 관련된 특성 이자를 보시면 일단 밀도. 유사의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